통계적 추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말 그대로 추정이죠, 추정. 마지막에는 모평균을 추정을 하고 싶어요.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근거로 추정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자,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1000명이 시험을 봤다고 칩시다. 1000명이 시험을 본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죠? 그 점수가 쭉 나오겠죠. 근데 1000명의 전체 시험 점수의 평균을 구하려면 1000명을 다 점수를 내서 평균을 구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체를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부르는데 전수조사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 전 국민의 몸무게의 평균을 조사한다고 칩시다. 전 국민, 우리나라. 그럼 봐봐. 전 국민의 몸무게의 평균을 재려면 동일한 시점, 어느 특정한 시점에 모든 사람들의 몸무게 값이 딱 나와야 되지, 그지?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평균을 내는 게 의미가 있겠지. 근데 실제로 몸무게라는 건 어때요? 많이 먹으면 늘어나고, 화장실 갔다 오면 줄어들고, 일주일 다이어트만 해도 금방 줄어들고, 그러면 전수조사라는 게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 대략적으로나마 뭔가를 간략하게 조사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표본조사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말 그대로 표본을 추출을 해서 일부만 관찰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일부만 관찰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전체에 대한 좀 추측을 하고 싶은 거지. 예를 들면 전교의 1000명 중에서 각 반별로 뭐 20명씩 50개 반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편의상. 거꾸로 50명씩 20개 반이 있다고 할까요? 자, 50명씩 20개 반이 있어. 근데 그 중에 1반에서만 50명을 관찰을 했어. 그리고 점수를 막 내봤더니 평균이 60점이 나온 거야. 그럼 평균이 60점 정도면 뭐 그래도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죠. 그죠? 평균 60이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럼 이제 그 평균을 바탕으로 일반 아이들의 평균이 60점이니까 대충 전교생의 평균도 60 언저리겠는데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를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지가 바로 이쪽 용어에서 나오는 신뢰도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확하게 60이 아니라 대충 한 55에서 65 정도 되겠는데 평균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신뢰도가 얼마인지 그래? 그럼 난 한 50에서 70 정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신뢰도가 사실은 더 올라가겠지. 그 이야기가 맞을 가능성이 올라가거든. 왜냐면 범위를 넓힐수록 그 자료가 그 사이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질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합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해서 관찰하는 어떤 표본 조사를 할 때 그 표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표본은 사실은 어떤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 집합. 현실적으로는 부분 집합이고 원래는 우리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복원 추출을 해요. 복원 추출. 우리가 아까 내가 일반 아이들의 점수를 조사해서 표본에 대한 관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사실 일반 아이들의 점수를 보는 거는 복원 추출인가? 그렇지 않지. 그지?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야? 전체 1000명 중에서 내가 한 명의 점수를 확인해. 그 다음에 다시 또 1000명 중에서 한 명의 점수를 확인을 하는데 그 한 명의 점수를 확인할 때 내가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뽑았던 학생을 다시 뽑을 가능성도 있는 게 복원 추출이에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복원 추출의 상황에서만 이게 완벽하게 성립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복원 추출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집합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비복원 추출이어도 이제 복원 추출과 유사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는 그냥 비복원 추출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복원 추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뭐 표본의 확률이 얼마가 되네 마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표본 평균이 얼마가 될 확률을 구한다든지.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이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표본 평균이
뭐 2가 될 확률, 뭐 이런 거를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자, 표본 평균이라는 건 뭐겠어? 자료들의 어떤 평균이야. 그 부분 집합에 표본의 크기가 편의상 3짜리라고 합시다. 표본의 원소의 개수가 3개죠. 그러면 x1, 2, 3이 있을 텐데 평균을 낸다는 거는 요거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값이 2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x1, 2, 3이 나올 그러할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보통 도표를 주고 이제 뭐 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이제 문제의 상황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게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근데 사실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예요. 이 표본 평균이라 함은 변수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x바라고 불렀죠. 이렇게 x바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크기의 표본을 내가 추출을 했을 때 그것들의 평균을 이제 낸 거야. 근데 표본이라는 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1번 표본 있고 2번 표본 있고 여러 개의 표본이 있을 때 그 표본들 자체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이라는 값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를 따라갈 수 있다고. 표본 평균 자체가. 예를 들면 여기 2명 평균 냈을 때 3이야. 또 2명 평균 냈더니 5야. 또 2명 평균 냈더니 뭐 3이야. 그럼 3, 5, 3 이런 자료들이 막 생기겠죠. 표본 평균들의 자료들이 생긴다고. 그럼 다시 또 뭘 할 수 있어? 그 자료들의 평균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냐면 이것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한 모평균의 값과 동일하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n분의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모집단의 어떤 하나의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따르는 거죠. 얘는 모집단.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모평균, 그다음에 모표준 편차, 뭐 분산과 표준 편차 그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분산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인데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특정한 표본 안에서 그 부분 집합 안에서의 그들끼리의 표준 편차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아까 일반 아이들을 표본으로 뽑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일반 아이들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지.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 표준 편차를 낸 게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냐면 일반 아이들의 평균이 있어. 이게 표본 평균 첫 번째. 2반 아이들의 표본 평균이 있어. 또 두 번째 표본 평균. 3반 아이들의 표본 평균이 있어. 또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나오겠지. 사실은 반평균이라는 자료가 총 20개가 나올 거예요. 그 20개의 반평균에 다시 평균을 낸 게 전체, 전교의 평균이 되는 거고 그들의 표준 편차가 뭐가 되냐면 반평균의 표준 편차인 거죠. 반평균의 표준 편차를 우리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 그게 뭐다?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얘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줄어들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방학 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뭐 굳이 모르셔도 여기는 암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이런 거를 따른다. 근데 이제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 실생활에 활용이 되는 문제들이 덜어 있는데 문제에서 대놓고 뭐 여러 개를 뽑아서 평균을 관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 예를 들면 뭐 학생 5명을 뽑아서 몸무게의 평균을 조사했을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그러면 뭔가 어떤 일부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너무 알아보기가 쉽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평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쓸 때도 많아요. 그 대신 무슨 표현을 잘 쓰냐면 몇몇 개의 합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자료에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5명의 몸무게의 합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5명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 엘리베이터에서 경고음이 울릴 확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결국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몸무게의 합계가 그 경고음이 되는 어떤 총 그 전체 무게가 있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나오죠. 몇 명의 최대 몇 킬로 이렇게 나오지. 그럼 그 무게보다 더 커지면 경고음이 울릴 거 아니야? 즉 다섯 개의 어떤 일부 몸무게의 합계가 얼마보다 크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5개의 합에 대한 이야기는 5개의 평균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개의 합을 양변으로 5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우리 이제 애기랑 와이프가 지금 제주도를 놀러 갔는데 제주도에 가면 감귤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감귤은 시즌이 끝났고 지금은 카라향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카라향이 뭔지 아나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감귤이 일반 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천혜향이 있고 황금향도 있고 레드향도 있고 카라향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카라향이 딱 철이래. 카라향은 다른 것에 비해서 당도가 높아요. 근데 얘는 산미가 좀 좋나? 아무튼 새콤한 그리고 얘가 풍미가 좋대요. 사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 이게 무슨 커피도 아니고 풍미가 좋고 당도는 뭐 중간이고 뭐 이제 와이프가 물어봤더라고 GPT한테 도대체 이 종류가 개 많은데 이게 뭐가 다르냐 약간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이제 요거를 따러 갔는데 얘는 달지만 새콤한 맛이 별로 없어. 그냥 단귤이에요, 단귤. 이걸 이제 따러 갔어. 체험을 하면 이제 거기서 따게 해주고 나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돈을 내고 약간 시간을 뭐 예를 들면 30분 제한해서 그 안에 카라양 먹고 싶은 대로 따먹어라 약간 이런 건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더라고. 들어갈 때 입장료가 있고 딴 다음에 그걸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무게를 재. 그럼 키로당 10,000원에 사가는 거야. 그래서 많이 그냥 돈을 내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혹시 우리가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것보단 싸냐? 왜냐면 심지어 내가 가서 직접 내가 따고 배송비도 들지 않는데 뭐 혹시 좀 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더 비싸. 왜냐면 집에서는 4.5kg에 3만 원에 샀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인건비도 절약해. 배송비도 절약해. 심지어 돈은 더 받아. 그래서 체험비로 더 받는 거래. 그래서 체험비라고 해서 무슨 옆에 누가 뭐 붙어가지고 따는 법을 알려줘? 뭐 그냥 떼면 되겠지? 너무 의아하더라고.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표본 평균 문제 중에 어떤 상자에다가 뭘 담아. 사과로 담고 감귤도 담고 갑자기 과일 담는 생각하니까 이제 그 카라양 생각이 난 건데 예를 들어 상자에다가 뭐 사과를 5개를 담았을 때 그 상자의 무게가 얼마 이상이 되네 마네 뭐 이런 것들. 그럼 그것도 뭐에 대한 이야기야? 사과 5개의 합계에 대한 이야기지. 근데 각각의 사과는 전체 사과 그 농장의 어떤 전체 집합의 사과 중에 하나일 테니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의 어떤 분포를 따라가요. 각각의 사과 한 개의 무게는. 근데 그 한 개가 아니라 5개의 합계를 관찰하면 크기 5짜리 표본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가로 바뀐다고. 대다수의 문제에서는 상자의 무게는 무시한다라고 나와. 왜? 양변을 그냥 5로 나누는 게 편하니까. 만약에 상자의 무게를 감안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상자의 무게를 우변에서 양변에서 빼준 다음에 5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상자의 무게를 포함시키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의 합계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우리는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통계적 추정의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가 막 여러 가지가 섞여 나중에는 정규 분포랑 그다음에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에 근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랑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오면 너네가 이거를 뭘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좀 모를 때가 있어. 근데 대표적인 게 어떤 자료의 합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 식이 여기선 제일 중요해요. 표본 평균의 분포가 너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표준화를 한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 분포에 대한 이야기는 뭐겠어? 정규 분포 문제잖아. 그지? 자, 근데 표본 표준 편차가 이제 뭐였냐면 그 어떤 한 반 내에서 그냥 그 반의 표준 편차이고 표기 자체는 이렇게 써요. S라고 쓰는데 S. 근데 S 같은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를 이제 표본 편차의 제곱.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거나 안 써도 돼요. n-1로 나누게 됩니다. 조금 독특하게. 자, 쉽게 생각해보자. 한 반에 50명이야. 너네가 50명짜리 자료에 대해서 평균을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해? 50명의 점수를 싹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상식적으로? 50으로 나눠. 사람이 50명이니까. 너네가 평균을 구한다는 건 원래가 그래. 근데 우리 분산은 어떻게 구했지? 분산의 정의가 뭐야?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럼 편차 제곱에 다시 평균이자. 그러면 편차가 몇 개가 나오겠지? 편차 제곱이 50개가 나오겠지. 왜냐하면 학생 점수가 50개니까. 편차 제곱이 50개가 나오면 당연히 뭘로 나눠야 돼? 50으로 나눠야 정확한 분산이 나와. 그지? 근데 아주 독특하게 표본 분산은 내가 만약에 구하는 상황이지? 그러면 5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갑자기 49로 나눠요. 분명히 편차 제곱의 값이 50개인데 49로 나눈다니까? 되게 이상한 상황이잖아. 너네가 뭔가 예를 들면 네가 시험 끝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성적 평균을 내고 싶어. 나의 중간고사 평균을 내고 싶어. 뭐 10과목을 봤어. 그럼 점수 다 더한 다음에 갑자기 네가 9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이상하잖아. 점수 10과목인데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n-1로 나눈다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죠. 이제 왜 이걸로 나누냐면 우리가 이 통계적 추정 단원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어. 통계적 추정은 가장 최후엔 뭘 하고 싶다? 우리는 말 그대로 추정을 하고 싶어. 무엇을 추정을 하고 싶다? 모평균의 추정을 하고 싶어요. 이 녀석, 바로 M, 이 녀석을 추정을 하고 싶은데 이 추정을 무엇에 근거해서 하냐면 표본 평균들은 이런 분포를 따라 라는 것에 근거해서 추정을 한다고. 표본 평균 하나를 딱 뽑으면 너는 원래 이 분포에 있으니까 걔를 가지고 구간을 딱 이렇게 잡으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럼 결국엔 분포상 내가 얘는 추정을 하고 싶어. 표본이니까 누구는 알아? 얘는 알지. 표본의 크기는 알아. 근데 누구를 모르냐면 얘는 몰라. 얘는 원래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야. 얘가 누구냐면 모집단의 표준편차거든. 모표준편차. 즉 내가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완벽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면 모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추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애시당초에 모집단이 내가 정확하게 자료의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모집단의 표준편차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자료야. 왜냐면 내가 그거를 알고 있으면 모 평균도 당연히 알았겠지. 모 표준 편차 어떻게 구했겠어? 편차 제곱 졸라 구한 다음에 이제 전체 자료 나온 다음에 루트 씌워서 모 표준 편차를 구했을 텐데. 그러면 내가 평균을 당연히 모 평균을 알아야지만 구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모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쓴다는 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 그지? 내가 모 평균을 알려면 다시 모 평균을 이용해서 모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 실제로는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지냐면 모 표준 편차라는 것 대신에 우리가 이 대신 잇몸이라고 바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요.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는 표본밖에 없거든. 표본 하나만 딱 보고 전체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아까 일반 50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그지? 일반에 있는 50명의 아이들의 점수 분포가 예를 들면 평균이 60점이라고 했을 때
50명이 다 60점일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지. 뭔가 분포가 있겠지. 잘 본 놈도 있고 못 본 놈도 있고 가운데가 많고 이럴 거야. 자, 근데 예를 들어 이번 시험이 아주 쉬운 문제와 아주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어. 다 난이도가 중간쯤 정도 되는 문제들이 많았어. 그러면 아이들의 점수 분포가 어디로 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가겠지. 그렇지 않겠어? 왜냐면 개 쉬운 문제도 없고 개 어려운 문제도 없으니까 애들의 점수가 다 60점 언저리일 거야. 즉 이 시험에 대한 편차가 작을 거라고. 근데 그거는 전교생을 봐도 편차가 작을 것이고 일반 아이들만 봐도 편차가 작을 거야. 즉 무슨 이야기냐면 전교생들의 편차와 일반 아이들이라는 표본의 편차는, 표준 편차는 그들끼리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대신 잇몸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걸 대신 사용한다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구할 일이 있다면 이 표본 분산을 구할 때 n-1로 나누고 루트를 취해야 정확히 올바른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표준 편차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표본 표준 편차의 유일한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추정을 할 때 시그마를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모 표준 편차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 모 표준 편차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설명을 내가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너의 기대값이 쟤랑 같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모평균의 추정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어떤 자료인 표본 평균을 바탕으로 너네가 해석을 하는 거야. 일반 아이들의 점수가 대충 이러니까 전교 아이들의 평균은 한 이 정도 되겠다. 그때 그 내가 정확도가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이쪽에서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신뢰도가 나오고 신뢰 상수가 나옵니다. 신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표현도 나와요. 자, 일단은 신뢰도를 알파라고 하고 신뢰 상수를 K라고 부르고 그때 신뢰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먼저 이 둘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뢰도와 신뢰 상수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알파라는 거는 보통 신뢰도는 단위가 퍼센트인데 알파 퍼센트라고 할게요. 알파 퍼센트. 자, 알파 퍼센트만큼에 해당하는 신뢰상수 K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문제에서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K가 있고 플러스 K가 있어요. 이 부분의 확률 값이 100분의 알파가 되면 됩니다. 정확히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확률이 정확히 100분의 알파예요. 이러한 관계에 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K 값이 커질수록 알파 값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K 값이 커진다는 것은 범위가 넓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당연히 확률이 커져요. 확률이 커지면 신뢰도가 늘어납니다. 됐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도담이가 어제 예를 들면 국어 시험을 봤나요? 어제 시험 봤나요? 무슨 과목 봤죠? 진짜 놀랍게도 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야, 너는 국어 점수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한 70에서 75점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맞힐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근데 내가 도담이 국어 점수 내가 봤을 때 30에서 90점 사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누가 봐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시험을 정말 개망했거나 개 잘 본 게 아닌 이상은.
즉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는 범위를 넓히면 내가 말하는 이 발언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도담이가 국어를 개 잘할 수도 있잖아. 100점을 맞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100%다. 내가 손모가지 걸게. 이렇게는 말을 못 한다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높은 확률로 맞을 것 같아요. 30에서 90점 사이면 상당히 넓은 범위니까. 뭐 기왕 손모가지 걸 거면 0점에서 100점 사이라고 하면 맞겠지. 그러면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신뢰도와 신뢰상수에 대한 이야기는 범위를 넓히면 당연히 신뢰도는 올라간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어떤 명제 자체의 가치는 의미가 있니 없니? 내가 너의 점수는 0점과 100점 사이겠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뭔 의미?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선생님이 야 70에서 75점 사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맞아. 그럼 어떻게 알았지?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그 자료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지. 그죠? 시험 잘 봤나요? 국어 시험? 응? 무난하게 봤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사실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어떤 x바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너의 원래는 평균이 뭐 평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x바의 표준 편차부터 아니 미안해 m 그다음에 m 더하기 k 곱하기 x바의 표준 편차까지. 자, 이 부분의 확률 역시 100분의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를 역표준화한 결과야. 역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내가? z값의 표준 편차 곱하고 평균을 더하면 돼. 다시. 표준화의 과정은 뭐야? 우리가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 그러면 거꾸로 그걸 가겠다는 거는 나눈 것을 곱하고 먼저 뺀 것을 더해주면 되죠. 자, 곱하고 더했어. 됐어? K에서 곱하고 더했지. 됐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표준화하면 2가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러한 상황이라며 원래 Z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렇게 X바에 대해서 되면 너를 표준화하면 요 상황이니 당연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확률이 같아요. 즉 내가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 M부터 M 빼기 K 곱하기 시그마 X 바부터 M 더하기 시그마 X 바 사이 이러할 확률이 100분의 알파이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부등식을 살짝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 바가 사이에 들어간 게 아니라 M이 사이에 들어가게끔 즉 너를 아니지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 M은 X 바 더하기 너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고 여기서도 M 대신에 얘를 이제 넘기면 X 바 빼기 너보다는 M이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게 싹 바뀝니다. M과 X 바가. 요 자리에 X 바가 들어가고 요 자리에 M 값이 들어가요. 같은 부등식이라는 거야. 같은 부등식이니 확률도 같겠지. 근데 해석이 전혀 달라.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너네가 이제 이런 값들을 아는 거야. 지금 사실 X바도 알고 이 표준편차도 알아. 왜냐면 표본의 크기 알고 표본의 어떤 표준편차를 니네가 조사했으면 구했을 거라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자료는 이 부분이야. 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 그지? 근데 뭐는 내가 결정하는 거냐면 신뢰상수 K는 내가 정하는 거야. 사실은 신뢰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 내 아이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한다? 구간의 길이를 늘린다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구간의 길이를 좁힐 수도 있는 거고. 늘리고 좁히고. 그게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뢰상수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신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에 대한 이야기니 우리는 사실 너의 모평균이 이와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100분의 알파이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발언을 한다면 모평균은 너랑 너 사이에요 라는 이 발언의 신뢰도는 100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치면 알파 퍼센트만큼의 신뢰도를 갖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 잡설이 길었는데 여러분 그냥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너랑 너의 관계.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였죠,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구간의 길이. 너에서 너 뺀 거야. 그럼 빼면 뭐가 나와? 신뢰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신뢰상수 곱하기 표준 편차가 나와. 표준 편차인데 시그마 x 바라고 계속 쓰는 이유는 x 바의 표준 편차 내가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 요렇게 생겼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일반적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써 있어.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게 그 자체로 너네가 자꾸 루트 n이 들어가네 마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변수 자체가 누구에 대한 분포야 이게 지금. x 바의 분포잖아. x 바의 분포를 표준화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역표준화를 한 결과물이라고. 그럼 표준화를 하게 되면 누가 곱해져? 표준 편차가 곱해지는데 누구의 표준 편차? x 바의 표준 편차가 곱해질 뿐. 근데 x 바의 표준 편차가 누구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지 말고 이 분포의 본질을 봐야 된다고. 우리는 x 바의 표준 편차를 갖다 썼을 뿐이야. 근데 x 바의 표준 편차가 저렇게 됨이 알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됐죠? 자, 이제 문제를 쭉 풀면 됩니다. 개념 설명은 끝이에요. 자, 1번 보세요.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냈대. 자, 어쨌거나 분포는 모집단에 대한 분포로 표로 준 거예요. 근데 2분의 3부터 3 사이에 표본 평균이 되게끔 하는 확률이 이와 같대. 자, 일단은 표를 보니까 뭐를 알 수 있냐면 A 더하기 B를 알 수 있어요. 다 더한 게 1이 돼야 되잖아. 6분의 1, 4분의 1 더하면 얼마죠? 12로 통분하시면 2 더하기 3이니까 12분의 5거든. 12분의 5를 1에서 빼면 12분의 7입니다. 뭐 이 정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크기가 2짜리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확률이 이와 같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크기가 2짜리라는 거는 두 개를 뽑은 거야. x1, x2. x1, x2를 뽑아서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표본 평균인데 즉 이와 같은 확률 표기는 뭘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되냐면 x1 더하기 x2가 여기다 2를 곱하면 3이죠. 여기다 2를 곱하면 6이지. 즉 3, 4, 5, 6이 되는 거예요. 이러할 확률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결국에는 3, 4, 5, 6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범위가 지금 넓거든. 그지? 그리고 확률 자체가 48분의 31인 걸로 봐서는 확률이 좀 커요. 그럼 나 같으면 이걸 안 구해. 나 같으면 요게 이제 48분의 31인데 이걸 1에서 뺀 걸 구해. 뭐라고 쓰면 될까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가능할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제일 작은 값이 뭐야? x에서 너네가 두 개를 뽑아서 더한 게 제일 작은 게 얼마예요? 뭘 두 개 뽑는 게 제일 작아?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x에서? 제일 작은 값이 1이잖아 1. 그지? 기본적으로 추출을 할 때 복원 추출을 하기 때문에 같은 데서 뽑아도 돼요. 그러니까 1, 두 개를 뽑는 게 제일 작다고. 그러니까 2가 제일 작죠. 그 다음에 3, 4를 뽑으면 7도 가능하고 4, 4 뽑으면 8도 가능하죠. 그래서 2, 7, 8이 될 확률이 48분의 17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2를 뽑을 확률은 얼마냐면 A를 두 번 뽑는 거니까 A제곱이에요. 7이 될 확률은 3, 4니까 B 곱하기 4분의 1, 거꾸로 4, 3이면 4분의 1 곱하기 B라서 2분의 1 B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4를 두 번 뽑는 거는 4분의 1 두 번이니까 16분의 1이에요.
이게 48분의 17이다. 자, 미지수 2개, 식 2개 끝났죠? 그죠? a 플러스 b 있고 a제곱 더하기 2분의 1b 플러스 너가 있고 마지막에 평균은 위아래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a, b를 구해드린 이상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번이 오래수특 문제인데 자, 모집단에서 역시 크기가 이 자리를 뽑았고 표본 평균이 요거 밑줄 px 바는 4, 1 확률이 16분의 3이래. x 바의 확률을 뭘로 바꾼다? x1 더하기 x2로 바꾼다. 평균이 4가 되려면 둘이 더한 건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8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너네가 생각해봐. 어떻게 더할 수 있어? 두 개를 더할 때 1, 7 가능하고 3, 5 가능해요. 순서도 서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1, 7 곱해주면 얼마냐면 8분의 3b인데 2 곱하면 4분의 3b가 되고 3, 5 곱하면 8분의 1a인데 2분의 1 곱하면 2 곱하면 4분의 1a가 됩니다. 그 값이 얼마인 거냐면 16분의 3이에요. 여전히 다 더한 게 1이니까 a 더하기 b는 2분의 1이죠. 자, 요거 계산하면 a, b 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나오겠죠. 나오면 요거 이제 n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8분의 7이 되는 n 값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 같으면 8분의 7보다 작은 거를 구할까? 아니지. 8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구하는 게 낫겠지. 아닌가? 왜냐면 8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는 n이 더 적을 거 아니야.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찾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보면 x바가 될 수 있는 후보군 자체가 뭐가 돼요? 1? 1 하면 이제 평균이 1인 거고 뭐 1, 3 하면 평균이 2인 거고 즉 1, 2, 3, 4, 5, 6, 7까지 가능합니다. 평균 입장에서는 x바의 범위가 1부터 7까지예요. 그래서 a, b 값을 구하고 나면 금방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마무리 해줄까? 자, 이렇게 되면서 위아래 빼보면 2b가 4분의 1이라 b는 8분의 1 나옵니다. a는 8분의 3 나와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p x바가 n보다 작은 그 확률이 8분의 7보다 작고 싶다.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이야기고 x바의 확률 분포표를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x바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6, 7까지라 그랬죠? 그죠? 자, 일단 7이 될 확률 얼마 하게? 요거. 평균이 7이려면 7, 7밖에 없지? b제곱이 b제곱 64분의 1입니다. 됐죠? 평균이 6이려면 합이 12가 돼야 됩니다. 합이 12인 건 5, 7밖에 없습니다. a, b와 ba예요. 64분의 2이 곱하면 6이죠, 6. 하나만 더 할까? 5까지 가면 5가 될 수 있는 건 5랑 3, 7이 가능합니다. a제곱은 64분의 9, 3, 7이 8분의 b, 64분의 1이죠. 그러면 64분의 9랑 64분의 1 두 개니까 64분의 11 나옵니다. 자, 어디보다 작을 때가 8분의 7보다 작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일단은 여기까지를 계산을 하면 1부터 6까지를 하면 64분의 1을 1에서 빼는 거니까 여기까지 64분의 3, 6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겠지, 그지? 8분의 7보다 작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어때? 64분의 7은 8분의 1보다는 조금 작기 때문에 8분의 7보다 더 커질 거라고. 그러니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이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 64분의 18 나오자. 64분의 18이니까 32분의 9인데 32분의 9를 1에서 빼면 23이 되거든.
자, 얘는 분명히 8분의 7보다 작죠? 그러니 여기까지. 답은 1, 2, 3, 4. 10이 된다는 거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표를 주지 않았어요. 도표를 주지 않는 대신에 이제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들어있는데 두 수 중 큰 수를 기록하고 다시 집어넣고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럼 이제 x에 대한 여러분이 요 확률 분포표 자체를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두 수 중에 더 큰 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2, 3, 4, 5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확률 분포를 다 준 거고 4번은 너네가 직접 표를 작성해서 1번에서 3번까지 풀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 가시는 문제입니다. 일단 표를 먼저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했던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기본기입니다. 확률 분포 단원 때 했죠, 그죠? 자, 해볼게 봐봐. 두 개를 꺼냈어.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분모가 뭐가 돼야 돼? OC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분모는 10이야. 그 다음에 두 수 중에 더 큰 수가 2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 당연히 1, 2 뽑는 경우 말고는 없는 거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수 중에 더 큰 수가 3이 되는 경우는 3을 뽑고 그 다음에 뭘 뽑을 수 있어? 1 또는 2를 뽑을 수 있지. 두 가지가 되겠죠. 같은 논리로 1, 2, 3, 4가 됩니다. 자, 1, 2, 3, 4 더한 게 10이기 때문에 확률 합계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너네가 이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했냐는 거 했어 안 했어? 둘 다. 했어?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그 다음엔 요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야. 그지? 요거를 작성했으면 이제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지금 2번을 시행을 했고 그러니 P X바가 아니라 X1 더하기 X2가 얼마 이상이 되면 되냐면 3 이상이 되면 된대. 그럼 3 이상이 되는 게 더 많을까? 3 미만이 되는 게 더 많을까? 아니지, 3 이상 미안해요. 이거 2 곱해서 6 이상입니다. 6 이상. 그죠? 그럼 6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 6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보니까 어때? X라는 거의 분포가 2부터 5까지거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지간하면 6 이상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딱 정했을 때 하나만 딱 고를 수 있어. 6 이상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냥 한 번 딱 시행을 하면 당연히 될 것 같은 쪽이 높지 않아? 돈을 건다면 그쪽에 걸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네는 어느 쪽을 센다고? 실제 세는 거는 6보다 적은 쪽. 6 미만이 되는 걸 센 다음에 1에서 뺀다고. 지금 계속 내가 1에서 빼고 있잖아, 지금.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하자. 얘를 1에서 빼서 구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가 될 수 있어? 보니까 2 될 수 있고 2, 3 될 수 있고 두 가지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2가 되는 게 얼마야? 10분의 1의 제곱 100분의 1. 자, 5가 되는 건 2, 3이니까 1, 2 곱하면 2인데 2 곱하면 4, 100분의 4. 얼마 나와요? 20분의 1 나오죠? 20분의 1이니까 1에서 빼면 20분의 19야.
이런 문제라고. 됐어요? 답은 39 나옵니다. 본인이 어디서 막혔는지를 잘 봐. 내가 표를 작성했는데 이 통계적 추정 x1 더하기 x2가 좀 어려운지, 아니면 뭐 저거를 1에서 빼서 풀 생각을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모든 확률과 통계 문제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 나오죠? 자,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표로 준 거는 누구의 분포를 줬어? 표로 준 거는 x의 분포를 줬습니다. 그죠? 3, 4, 5, 6을 줬고, x의 분포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겠는가? 자, x의 분포이기 때문에 내가 a, b 값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냐면 2의 x랑 분산 x를 구할 수가 있어. a, b를 알면, 그지? 근데 우리는 뭘 알려줬냐면 이거를 알려줬어. 이게 13이라는 거를 줬거든? 여기서 이게 구해지지 않니? x바의 평균이 5가 될 거야, 아마. 3으로, 이제 3을 이항하고 2로 나눠주면. 근데 아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라 그랬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모 평균과 똑같다. 모 평균이 누구다? 얘가 모 평균이라고. 이거 그냥 준 거라. 이게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럼 봐, 이제 다시. 우리는 평균이 5라는 거를 알려줬다는 거는 위아래를 열심히 곱해서 더한 게 5라는 소리야.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5a 더하기 6b가 5라는 소리예요. 당연히 a부터 12분의 1부터 b까지 다 더한 값도 알고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도 알 수 있어요. 12분의 얼마나? 12분의 1, 3, 12분의 4, 12분의 8, 3분의 2 나오네요. 자, 여전히 이걸 이용하면 뭐가 나오겠어? AB가 나오겠지. AB가 나오면 뭘 구할 수 있어, 우리는? 여기서 누굴 구할 수 있다고? 너의 분산을 구할 수 있다고. 시간 관계상 내가 안 구할 거라고. 이거 확률 분포 단원에서 개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분산이 나왔어.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하겠다는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x 바의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이 x바 플러스 3의 분산은 뭘 구하면 되는 거야? x바의 분산에다가 4를 앞에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근데 표본의 크기가 얼마래? 표본의 크기가 4짜리라고 나와 있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분산과 이 분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였냐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시그마 제곱이 원래 x의 분산이야. 그러니 너는 4 곱하기 4분의 너의 분산이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뭐야? 그냥 x의 분산 구하라는 소리라고. 표현만 이렇게 나와있지. 넘어갑니다. 같은 식으로 6번 푸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조금 어려워 보이죠?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너를 따르고, 다시 여기서 크기가 4짜리를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대.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fk는 0부터 n 플러스 k 플러스 1까지고 gk는 0부터 n 플러스 k까지 옳은 거를 골라봐라. 단 m은 0보다는 크거나 같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x는 이걸 따라. m의 1. 중요한 건 x바는 누굴 따라가냐면 루트 n인 루트 4로 1을 나눠줘야 돼요.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즉 어떤 관계이냐면 기본적으로 편차가, 표준 편차가 절반의 관계에 있구나를 쓰셔야 됩니다. 표본의 크기에서 요거를 써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이고,
그 다음에 fk와 gk를 표현을 할 수 있다고. fk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를 해. 0에서 빼고 나누고. 자,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m부터 표준화 됐고 k 플러스 1까지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gk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m을 2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m이 되고, 그지? z가 됐고, 여기가 m 플러스 k니까 k, 2k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네. 자, m이 만약에 1이면 g1과 f1 비교했을 때 어떠냐? 자, m이 1이면 마일부터 2까지고 마이부터 2까지지? 어때?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얘가 더 크지 않겠어? 얘는 똑같고 얘가 더 작으니까, 그지? 아래 게 더 큽니다. 즉 우변이 더 커요. 참입니다. 니은번 m이 만약에 0보다 크면 EFM과 GM을 비교해 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지금 EFM이라는 거는 애초에 이 자리에 m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데. 그러면 E, P, 마엠부터 m 플러스 1까지랑 P 마이너스 2m부터 2m까지랑 요걸 이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너가 더 크냐? 구간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의 길이 자체도 좀 다르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 거는 마이너스 2m부터 플러스 2m까지고, 얘는 마이너스 m부터 m 플러스 1까지죠? m 플러스 1. 자, 이런 상황이거든. 야, 그림을 잘 보시면 내가 지금 요 m 플러스 1까지 가지 않더라도 m까지만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2배를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값보다 더 크지 않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넓은 부분이 지금 얘가 아랫변의 길이는 똑같은데 높이가 이쪽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보다 더 넓은 건 당연하지, 그지? 그리고 반절만 놓고 보세요. 반절만. 내가 이 넓이에다가 2배를 한 거랑 이거랑 비교한 거랑 똑같아. 근데 이걸 2배 하겠다는 거는 너를 한번 대칭시켜 볼까? 자, 이렇게 대칭시키면 초록색 부분, 빨간색 부분 이렇게 되겠지? 누가 봐도 빨간색이 이 부분보다 크지? 이 부분은 공통이지? 그러면 초록색이랑 빨간색 비교하라는 소리는 똑같은데 당연히 2배 한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3이 됩니다. m 플러스 1이 아니더라도 크다는 거야. 심지어 m 플러스 1이야. 더 크지, 그지? 당연하다. 마지막 디귿번. 만약에 fk와 gk가 같으려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fk와 gk가 같다는 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 이제 보는 건데 m 값이 지금 양수다 아니다 뭐 이런 0보다 커나 같다로만 나와 있죠. 그러면 여전히 마이너스 m 있고 마이너스 2m 있고 근데 2k가 있다고 칠게요. 뭐 예를 들면 2k가 이런 데 있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랑 같으려면 내가 이 부분이 일단 공통이지? 그지? 그럼 내가 당연히 이 부분과 넓이가 같게끔 이쪽에서 잡아줘야 돼요. 적당히.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넓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넓이랑 이제 같아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랑 관계가 어때? 기본적으로 얘랑 좀
크거나 아니면 같을 수도 있겠지. 언제 같겠어? 이 부분의 넓이가 0일 때, 마이너스 m과 마이너스 m이 같을 때, 즉 m 값이 0일 때 등호가 성립할 수는 있어. 그러면 넘겨보면 어떻게 나와요?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지? 오, 디귿번도 참이네요. 디귿번 선지 같은 건 어렵죠, 이런 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표본 평균 자체의 분포가 어려운 거야? 표본 평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얘는 뭐가 어려운 거야? 그냥 정규 분포 내용이 어려운 거야. 그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통계적 추정 단어는 뭐다? 정규 분포 99%의 추정 한수푼이라고. 니네가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를 철저하게 공부를 잘해왔어야 돼요. 숙제하다가 잠든다든지 뒤에 문제 설명은 안 본다든지 이따위로 하고 오시면 오늘 수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테스트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풀어줘야 되는 난이도예요. 사실. 시험 얼마 안 남았다. 5월 모의고사도 얼마 안 남았고 집중해서 잘 해오세요. 이번에 못한 거 요 정규분포 파트 마무리 잘 해오시고 통계적 추정 하다 보면 또 정규분포 내용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8번 보겠습니다. 자, 모평균이 하나는 58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어떤 정규분포에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동그라미 16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평균 x바. 다시 모평균이 m이면서 모표준편차가 시그마 플러스 2인 모집단에서 크기 25동그라미인 표본을 추출해서 각각 만든 표본 평균은 y바에 대한 이야기래. x바, y바의 확률 밀도함수 fx, gx라고 한다면 둘은 밑줄, x는 6에 대해서 서로 대칭. 오, 그랬을 때 너를 구해봐라. 자, 어려워 보이지만 얘도 역시 간단합니다. 자, 먼저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x바와 y바의 분포를 시작을 할게요. x와 y는 굳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x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지, 그지? x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여기서 x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x바랑 x랑 둘 다 등장을 시켰고 여기서는 문제 자체가 계속 무엇으로만 풀어가고 있냐면 x바와 y바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그냥 x바, y바로 가시면 됩니다. 평균은 동일하게 쓰시고 표준 편차만 루트 n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루트 16이니까 4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는 m이고 너가 시그마 플러스 2고 루트 25니까 5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거든. 근데 fx, gx가 서로 대칭이라는 게 무슨 소리였냐면 기본적으로 평균끼리도 대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에 대해 대칭이래? 60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이 m값이 얼마겠니? 당연히 62가 되겠지. 왜냐면 58, 62 가운데 60이 딱 있으니까. 그지?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가 서로 대칭이 되려면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 모양이 완벽하게 같으려면 둘은 어떤 관계 있어야 된다? 표준 편차가 같아야 돼요. 단순하게 대칭성만 쓰는 게 아니야. 모양이 같다는 건 표준 편차가 같다고. 니랑 그냥 같다고 이렇게. 양변에다가 20을 곱하겠습니다. 쓱쓱 넘어가면 시그마 쓱쓱 20 곱했으니까 8 나와요. 금방 나오죠? 대입하시면 표준 편차는 실제로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얘는 이제 58의 2의 제곱을 따라가는 거야. 얘는 62의 2의 제곱 따라가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너네가 표준화해서 확률 못 구해? 구할 수 있잖아. 다 뭐야? 그냥 정규분포 문제야. 여기까지가 통계적 추정 파트에서 배우는 표본의 평균에 대한 내용이고 그 이후는 다 그냥 정규분포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에서 나왔던 이런 것도 우리 정규분포 때 많이 했죠. 자연수가 되네 마네, 함수값이 누가 크네 마네, 그러면서 뭐 이제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단 말이야.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숙제로 이런 건 한번 풀어보시고 조금 다른 종류의 이제 활용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번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머니에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뭘 할 거냐면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하고 자, n번 반복해서 확인한 밑줄 n개의 수의 합 동그라미. 자, 숫자의 합에 대한 이야기야.
값의 합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인 표본 평균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어. 너네가 11번을 언뜻 살짝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시행을 졸라 여러 번 하고 있네. 이거 이항분포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 이항분포랑 표현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죠?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반복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어느 특정한 사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분포는 이항분포가 맞아. 근데 우리는 무엇을 관찰하고 싶다고? 시행을 여러 번 해놓고 그 값의 합을 관찰하고 싶어요. 합을 관찰하면 표본 평균이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어쨌거나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너의 평균과 분산 줄 테니 너는 뭐 어떻게 되겠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봐. 일단은 이 표본 자체, 그러니까 요 전체 모집단, 이제 모집단 6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모집단의 분포가 있어요. 이걸 표로 쓸 수가 있어, 너네가. 자,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어. 1 나올 확률 6분의 1이고 2 나올 확률 6분의 2고 3 나올 확률 6분의 3이야. 자, 요거는 x의 분포야. 잠깐만. 아씨, 이 합 자체를 확률 변수 x라고 놨잖아, 문제에서. 너무 불편하네. 그럼 이걸 y라고 놓을게. 미안해. 이걸 y라고 놓자.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y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가 n개짜리, 그러면 y1, y2, 땡땡땡, yn까지 다 더하고 그 값이 지금 현재 x인 거야. 근데 양변을 n으로 나눠주자고,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뭐가 된다? y 바가 된다고. 됐어? 즉 사실은 n분의 x가 y 바라고, n개를 더한다면 n으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일 거 아니야. 너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은 y 바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y 바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끌고 온다? y의 분포에서 끌고 온다고. y의 평균과 분산 구할 수 있잖아. 자, 이거 얼마나? 위아래 싹 곱해서 더하면 1, 4, 9, 14 나오죠? 3분의 7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오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야겠다. 그러면 세제곱해서 더하면 1 더하기 8 더하기 27. 1, 8, 27. 36 나오네. 6 나오네. 제곱의 평균 6, 평균의 제곱 9분의 49. 9분의 5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어요. 요건 이제 도표 보고 너네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기서 y바와 너의 이제 어떤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일단은 x 자체는 n 곱하기 y바야. 그죠? n 곱하기 y바이고, 그리고 y바 같은 경우에는 너의 평균과 이렇게 되고, 분산은 3n분의 7이 되고, 그러니 x의 평균은 3n분의, 왜 이거 3n분의 7이야? 미안해. 요거에다 썼어야 되는데 9n분의 5예요. 너에다가 n이 곱해지는 거고, 너는 너의 n제곱 곱해지는 거죠? 9분의 5n이 됩니다. 짠! 다 했죠. 근데 더한 게 26이래. 그럼 각각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나오겠지. 요게 나오면 2배에서 평균 구하고 4배에서 분산 구하고 답 나오면 끝. 뭐 이런 문제. 됐죠. 그 다음에 자, 12번이 사실 대표적인 통계적 추정 기본 문제입니다. 자, 양파 한 개의 무게 밑줄, 한 개의 무게, 한 개의 무게가 그냥 어떤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 x라고 써줍니다. x.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런 상태야. x는 따른다. 너가 120에 24.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표본 평균은 뭘 따라가는가? 표본 평균은 네 번째 줄 중간쯤에 9개의 무게의 표본 평균 밑줄. 이렇게 쉬운 문제는 대놓고 표본 평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해줘요. 그러면 평균은 똑같을 거 아니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근데 9개잖아. 루트 9인 3으로 나눠서 8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112부터 132. 표준화 하시면 마일부터 1.5까지. 너네한테 그냥 이거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1.5 두 개 더하면 되지? 끝자리 5, 첫자리 7. 7, 5, 4번이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 14번도 이제 올해 수통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모집단에서 밑줄 크기 25인 너의 x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나 해서 봤는데 x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x바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 x바의 분포만 한번 표기해보자. x바는 따른다.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 105랑 똑같고 표준 편차인 20을 루트 25인 5로 나누면 4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일단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x바에 대해서 k부터 이제 왼쪽, 그 다음에 k 플러스 10부터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 너가 k가 k1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근데 사실은 왼쪽, 오른쪽을 더하느니 나 같으면 사이를 1에서 뺄 것 같아.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확률을 이렇게 보는 게 낫다는 거지. k부터 k 플러스 10까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아? 이걸 1에서 뺀 게 이거 아니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지? 너가 최소가 된다는 거는 얘가 뭐가 돼야 돼? 이 부분이 최대가 돼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봐봐. x바가 있고 k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야. 그지? 그다음에 k 플러스 10에서 오른쪽 부분이야. 그럼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이걸 싹 더하면 전체 사이에 나와 있는 부분은 뺀 거랑 똑같잖아. 그지? 사이 부분이 텅 비일 거 아니야. k부터 k 플러스 10까지.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럼 이제 언제 했어? 당연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어? 상식적으로. 구간의 길이가 10짜리야. 정해져 있어. 근데 평균이 105야.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돼? 105를 기준으로 앞뒤로 얼마씩 하면 되겠어? 구간의 길이가 10짜리니까. 앞뒤로 5씩 하면 돼. 너 그냥 100이라고. 되게 쉬운 거랑 간단한 거라고. 그림상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105가 있고 앞뒤로 5씩 가면 뒤에 100, 여기 110. 이때가 가장 얘가 크다고. 얘가 가장 크면 이 부분이 최소가 된다고. 여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그 최소 값이 m이래. k1은 내가 구해놨고 100이라고 구해놨고 그 다음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표준하면 되잖아. 이거 빼버리면 얼마나? 5 나누기 4 1.25 나오지? 1.25 두 배 하면 되잖아. 3944 두 배 하면 7888 나오지? 7888 맞나? 근데 K1이 100인데? 엥. 두 배 하면 그걸 100을 곱하면 약간 이상한데? 아, 1에서 안 뺐구나. 1에서 안 뺐네. 7888 1에서 빼면 2112 나오죠. 2112. 2112 100 곱하니까 21.12 나오죠. 답 2번에 있습니다. 원래 1에서 빼야 되거든. 1에서 쓰면 안 빼서 그래요. 다음에 자 14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 보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내가 풀게요. 자 10에 12를 따라가는 모집단에서 크기 n짜리 표본을 추출했고 표본 평균이 x바. 그 다음에 어쩌고 너에서 또 추출했고 y바. 어쨌거나 x바 y바에 대한 이야기네. 그럼 x바 y바 분포 쓰자. 그냥 맨날 이거 쓰는 거야. 뭘 따라가? 10에? 원래 12의 제곱인데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루트 n분의 12. 거의 제곱인 거야.
자, Y바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얼마래? 보니까 평균이 M이죠, M.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5인데 루트 100으로 나누면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자연수 A와 X바, Y바가 너를 만족한대요. A는 자연수. 그리고 N값의 범위가 30과 80 사이. 구해봐라. 일단 첫 번째. X바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68이래. 아니네? 0668. 0668. 그러니 너를 표준화한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Z를 기준으로는 어디 이상이 0.0668이야? 0.4332죠? 4332. 1.5지, 1.5. 즉 A를 표준하면 1.5야 이런 이야기라고. 즉 A에서 10을 빼고 루트 n분의 12로 나눈다는 건 12분의 루트 n을 곱하는 겁니다. 그 값이 일단은 1.5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루트 n을 가지고 이제 x바와 y바에 대해서 표준화를 한다고 치면 부등호 방향이 지금 양쪽이 서로 반대인 거 보이니?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반대인데 확률이 같다의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지? 표준화를 하면 둘 다 z가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z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게 확률이 같아? 부등호 방향이 반대면? 하나가 1이면 나머지 하나 쪽 다른 게 뭐가 돼야 돼? 어려운 질문 아닌데. 표준화를 하면 둘 다 Z가 된단 말이야? 표준화식을 안 써도 얘가 이쪽에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돼서 얘 뭐가 나와요. 자, 얘랑 어떤 관계에 있냐고. 얘를 서로 더하면 0이 나와요.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같으면 어떻다? 같을 때는 둘이 서로 같아야 되고 이게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요 정규분포와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합이 0이야 그냥. 표준화해. 해서 는 합이 0이다. 식 1개, 식 2개. 이렇게 끝난다고. 자, 표준화 해볼게. 루트 n을 시그마, 표준화하는 거잖아. 루트 n 빼기 10 아니 뭐 루트 n인데 씨. 나누기 루트 n분의 12. 여기는 루트 n 빼기 m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또 왜 루트 10이야? 정신이 나갔나? 얘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n 빼기 10 루트 n 더하기 2 곱하면 2 루트 n 빼기 2m는 0 이렇게 된다고. 됐지, 그지? 그럼 요거랑 그다음 요거 12 양변에다 곱해서 12 양변에 곱하면 여기 18 나오거든? 그럼 A에 빼기 10 곱하기 루트 n이 18이에요.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지. 근데 식은 몇 개야? 식은 2개밖에 없어. 그러니 뭘로 풀어야 될까? 뭘로 풀어야겠어? 이거 부정정한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 부정 방정식으로 가야 된다고. 특히 이 부분. 얘가 서로 곱했는데 18이거든? 그러면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가 나오는 형태야. 왜? A는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얘가 만약에 n이 제곱수가 아니면 얘는 무리수가 나. 곱해서 우리가 18이라는 수가 될 수가 없어. 즉 얘는 1, 2, 3, 6, 18, 9,
18 중에 하나라고. 누가? n이. 근데 그 중에서 누구겠어, 당연히? 요 루트 n이. 이 중에서 저 범위에 들어가는 게 누구야? n제곱은 이렇게 되잖아. 이 중에서 되는 거는 6의 제곱밖에 없죠. n값은 6이에요. n값은 36. 그리고 너가 36이라서 6이니까 너가 3이니까 a는 13. 더 이상 안 했자. 넘어갑니다. 자, 모평균 추정 우리 한 두세 문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여행용 가방에 대한 이야기래요. 평균과 어떤 표준 편차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행용 가방 어느 회사에 생산되는 한 개의 무게라 함은 그 모집단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X가 이걸 따라가는 거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5에 이런 상황. 근데 N개를 추출했고 그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그 평균에 대한 밑줄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신뢰 구간의 길이인 거지 B-A는 B-A가 7과 28 사이가 되도록 하는 N값의 최대 최소값의 합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인 L은 아까 어떻게 쓴다고 그랬냐면 2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이 자리에 항상 뭐가 곱해지냐면 X바의 표준 편차가 곱해집니다. 이렇게. 근데 X바의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 원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눴을 뿐이야. 그 다음에 신뢰상수 K는 신뢰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95%일 때니까 0.95를 찾고 0.95가 1.96까지일 때, 즉 너가 1.96이네. 그럼 너네 보고 이거 부등식 풀라는 소리야. 그냥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5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다? 7과 28 사이에 있다. 여전히 더 이상 안 푼다. n값 부등식 나왔고 끝났죠. 그죠? 넘어갑니다. 16번도 굉장히 비슷한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17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의 6의 제곱 근데 표본 평균 스몰 x 바를 얻었대. 크기 9짜리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밑줄. 신뢰 구간은 어떻게 만든다고 그래서 x 바에다가 뭘 빼준다? 신뢰 상수 곱하기 너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 여기가 x바 더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시그마 x바. 자, 뭐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래요. 근데 이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겠다는 소리야? 5분의 4 x바가 나오고 싶대. 근데 표준 편차가 6이고 크기가 9짜리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나오냐면 얼마가 나와? 얘가? 그죠? 3분의 6이니까 2 나와야 돼요. 2. 신뢰 상수는 얼마 하게? 95%일 때 1.96이라고 나와 있죠. 맨날 1.96이야. 95%는. 그럼 이제 네가 5분의 4 x 바라는 소리는 1.96 곱하기 2가 사실은 5분의 1 x 바인가 봐. 그러니까 너를 넘기면 딱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누가 구해져? x 바가 구해지잖아. 그럼 너네가 여기다가 또 쓸데없이 k랑 시그마 대입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생각을 해봐. 얘가 5분의 4x 바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우리가 x 바라는 거에다가 똑같은 걸 빼고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를 뺐다고?
이만큼을 뺐다니까? 그러면 얘는 뭘 더하면 되겠어? 이만큼을 더하면 된다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여기를? 5분의 6x바. 근데 여기서 x바가 나오잖아. 그럼 답은 뭐야? x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양배에다가 6 곱하는 거잖아, 그냥. 끝. 이거 문제로. 쉽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어제 집에 한 일주일 전에 망고가 왔는데, 망고가 숙성이 잘 돼서 망고 하나를 이제 까서 먹은 기념으로 20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농장, 망고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한 개의 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한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항상 뭐다?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n개를 추출했고 95%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네. 근데 36개를 추출해서 또 구해서 어떤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고 a 빼기 b의 값이 17.1 이하가 되도록 하는 어떤 자연수 n의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쨌거나 요 신뢰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n개를 가지고 추출을 했더니 왼쪽 끝이 297.2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x 자체는 요걸 따라가. m의 10의 제곱. 그러면 x 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x 바가 있고 얘는 표본의 크기가 n짜리 n. 그러면 루트 n분의 10. 두 번째는 동일한 모집단인데 36개를 추출한 경우 6분의 10이죠. 3분의 5라고 쓸게요. 자, 근데 하나는 95%. 그럼 95% 신뢰 구간 여기서 만들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떠한 특정한 표본 평균 빼기 신뢰 상수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10. 그죠? 요 값이 얼마인 거냐면 297.2야. 이렇게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a라는 값은 얼마냐면 a는 다 똑같고 더하기야. 루트 n분의인데 요거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99% 이건 x2 바입니다. 왜냐면 표본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 내가 표본을 다르게 뽑으면 표본 평균도 다르게 나왔겠지. 이 자리를 동일한 걸로 쓰시면 안 됩니다. B부터 294.3이래. 너가 이번에는 258, 2.58 곱하기 3분의 5죠. 3분의 5. 요게 이제 B고 똑같은데 더하기 너가 얼마냐면 294.3이에요. 짠. 다 됐죠, 그죠? 근데 A-B가 작거나 같다 17.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n 최소. 자, 식이 조금 뭐가 복잡하죠. 일단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가 식이 나와요. 요거 계산하시면 3 나누면 0.86 나오거든. 5 곱하면 4.3 나옵니다. 4.3. 4.3을 더한 거니까 290이네. 너가 290이고요. 그렇다는 거는 290에 4.3을 더한 게 너니까
얘는 뭐냐면 290에 4.3을 뺀 거예요. 285.7이 됩니다. 짠. 그래서 B값을 쉽게 구했죠. B값을 여기다가 넣어. 여기다 넣으면 넘기면 A가 작거나 같다. 17.1 더하기 285.7. 그럼 얼마가 되냐면 얼마야? 302.8 되죠.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는 아는데 얘는 알 수가 없는데? 얘를 어떻게 구했지? 뭐 하나가 이상한데? 용량이 생성한 거죠? N개, 95%. 36개? 응. 맞는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지. 어차피 여기서 x1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 297.2 더하기 너.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얘 네가 너니까 얘 넘긴 거야 그냥. 2항에서 넘겼고 쟤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 그러니 A는 누구냐면 297.2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의 2배가 되겠죠. 너가 302.8보다 작거나 같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미지수가 뭐밖에 없냐면 n밖에 없죠. n에 관한 부등식 하나 나왔고 너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요즘 올해 수특 문제. 수특 3스텝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써가면서 뭐 사실 막 감동이 없어. 막 뭐 그냥 식 좀 정리하고 계산하고 문제 표현 잘 읽고 뭐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서의 대칭성 이런 것들 표준화 이런 부분들 잘 살려서 풀어주시면